하나의 케이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이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두한테 케이크 조각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못 먹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럴 때 제가 케이크를 더 많이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때 단순한 악당이라면 옆 사람이 먹을 케이크 조각을 뺏어올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악한 악당이라면 케이크를 나눠 먹는 사람 수, 그 인간 수 자체를 줄이자는 무시무시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타비아호의 생존자들은 조난당한 초기에 한정된 식량을 두고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살해해서 나눠 먹을 입을 줄였던 거죠. 참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식량이 풍족해진 후에도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타비아호의 생존자들 간에 벌어진 이 처절한 이야기 자세히 풀겠습니다. 지난번 편 우리는 바타비아호가 좌초하기 이전에 이미 선상에서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대상인 펠사르트에게 대항해서 선장 야콥스와 부상인 코르넬리스가 선상 반란을 계획 중이었죠. 그러던 차에 배가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참 아이러니하게 되었죠. 바타비아호가 좌초한 곳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브롤리오스 군도라 불리는 곳입니다. 200여 개의 작은 산호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인데요. 여기의 특징은 바로 물이 없다는 겁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도 이게 고이질 않고 산호초 사이로 흘러서 바닷물과 섞여 버리던 거죠. 이 탓에 생물이 마실 담수를 구하는 게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바타비아호의 생존자들은 그야말로 불모지와 같은 섬에 고립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겪었던 일들과 이들 간에 벌어진 갈등과 학살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타비아호가 침몰한 지 이틀 차인 시점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군의 팟캐스트와 함께 하시죠. 자, 바타비아호가 좌초한 지 이틀이 되던 6월 5일 저녁 기준으로 180여 명의 생존자가 있던 작은 산호섬이 있습니다. 이 섬 이름이 바타비아의 무덤이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이 섬 이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이 섬에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섬에는 특히나 아무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에 식물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토종 육상 동물도 없습니다. 그냥 사막과 비슷한, 오히려 사막보다 더 황량한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을 횡단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니까 섬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섬이었어요. 그래서 바타비아의 무덤에 이렇게 180명이 남아있었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바타비아호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암초에 부딪히고 자초되는 해난 사고를 겪는 통에도 300여 명의 사람이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산호섬들에 퍼져 있던 겁니다. 180명은 바타비아의 무덤, 이 작은 섬에 있었고 50명은 대상인 펠사르트와 선장 야콥스와 함께 보트 2개를 가지고 바타비아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인 코르넬리스와 70여 명의 사람은 아직도 난파선인 바타비아호에 남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침몰하고 있는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있던 바타비아의 무덤, 이 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섬에 있는 180명의 사람 중에서 100여 명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병사들과 선원들입니다. 나머지 20명은 부사관급이거나 대장장이, 배대목 같은 기술직 사람들이고요. 크레이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배에는 상당한 미녀인 크레이서가 타 있었다고요. 그래서 크레이서를 포함한 20여 명의 여성들도 모두 바타비아의 무덤, 이 섬에 있었습니다. 크레이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은 선원들의 부인입니다. 나머지 50명 중 절반은 청소년이나 어린이였고요. 이들 180명 중 4분의 1은 또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식수와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섬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6월 6일 저녁이 되면 바타비아의 무덤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마실 것도 없었고요. 원래 물자가 너무 적었고 그거에 비해서 사람이 턱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고 3일째 되는 6월 6일이 되면 사람들은 섬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물을 찾지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역시나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도 없어갖고 지금 이 갇혀있는 섬에서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180명의 사람들 모두가 죽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3일만 물을 안 마셔도 죽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일인 상황이죠.
바타비아호가 자초하고 그렇게 나흘째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존자들은 탈수 증세를 보이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 중 있었던 바스티안스 목사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변을 마시고 바닷물도 마시고 하면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마시면은 오히려 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서 오히려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바닷물까지 마셨겠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야콥스 선장과 대상인 펠스라트는 식량도 있고 물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자바까지 항해할 때 쓸 분량을 비축하느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러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져가는 바타비아호에서는 폭동을 일으킨 70여 명의 사람들이 다른 보트가 배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선 식량과 물을 내놓지 않고 있었고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타비아의 무덤에 있던 180명의 생존자들이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 기적같이 6월 9일에 비가 내리고 이 물을 모아서 생존자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바타비아호에는 일단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에 계속 물이 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도로 인해서 배가 계속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배고프고 목마르진 않을지언정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삶이죠. 배가 곧 침몰하기 직전이니까요. 자, 일단 바타비아호는 처음 좌초한 이후에 무려 9일이나 버텨냅니다. 그러나 6월 12일 드디어 강력한 파도로 인해서 바타비아호는 반으로 쪼개지면서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바타비아호 안에서 버티던 70여 명은 갑자기 바닷물에 던져지면서 급류에 휩싸이고요. 참 재밌는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원들 중 많은 수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곧바로 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뱃사람인데 수영을 못한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 중에서 25명만 간신히 수영을 하거나 헤엄을 쳐서 또는 파도에 떠밀려서 섬에 도착을 해서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55명은 모두 익사해요. 자, 배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술을 퍼마시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부상인인 코르넬리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가 박살날 때 코르넬리스도 배에 있었어요. 배가 부서질 때 코르넬리스는 배 앞부분에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얘가 붙잡고 있던 부분이 바다 얕은 곳에 떠밀리면서 물에 잠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코르넬리스는 여기에서 무려 이틀이나 매달려 있다가 떠다니는 목재를 붙잡고 바타비아의 무덤까지 표류해 갑니다. 굉장히 운이 좋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섬에 있던 180여 명의 생존자는 코르넬리스를 잘 보살펴 줍니다. 가뜩이나 부족했던 식량도 먹여주고 푹 쉴 수 있게 잠자리도 제공을 해줘요. 자, 바타비아호가 마침내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의 잔해가 섬으로 떠밀려 오겠죠? 그래서 생존자들은 급하게 이 잔해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주워다가 씁니다. 목재, 천, 옷 등을 구하고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식수도 줍는데 성공을 합니다. 식수가 한 1892리터, 또 포도주 2082리터 요거를 담은 통이 해변으로 떠밀려 왔던 거죠. 그리고 약간의 식초, 또 다른 식료품들도 해안에서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수들이 돛대와 판자를 주워 모아서 뗏목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정신을 차린 코르넬리스는 섬의 생존자들이 모아둔 보급품을 점검을 합니다. 비록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섬에 있는 생존자 모두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자, 게다가 문제가 뭐냐? 바타비아호가 부서질 때 건너온 생존자들까지 합해갖고 이제 바타비아의 무덤, 이 작은 섬에 208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있게 된 겁니다. 배급량을 반으로 줄여도 섬의 생존자들은 한 달에 고기를 3톤이나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껴도 보급품은 며칠 안에 동날 것이 뻔했어요. 바타비아의 무덤에는 토종 육상 생물은 없었지만 바다사자 그리고 바다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식은 하고 있었는데 처음 생존자들이 도착하고 수백 마리의 바다새와 바다사자를 잡아먹으면서 얘네가 다 떠나고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는데 빠져나가기에는 작고 부실한 뗏목이 전무였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암울한 상태였어요. 이 상황에서 부상인 코르넬리스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대상인 펠스라트와 선장 야콥스 둘 다 자바로 보트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따라서 배의 넘버 1, 넘버 2가 모두 부재인 상태죠.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가장 고위직 동인도 회사 직원인 코르넬리스가 리더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하여 바타비아의 무덤의 사람들을
통솔하는 선상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얘가 지명이 되어요. 제가 저번 편에 말씀을 드렸어요. 코르넬리스가 말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말을 잘해서 정치력이 좋았습니다. 코르넬리스는 신속하게 운영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섬에 있는 208명의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사실상 작은 섬나라의 왕이 된 셈이죠. 코르넬리스는 큰 천막에서 생활하는 사치를 누렸고 바타비아호에서 얻은 대상인 페르사르트의 비싼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코르넬리스와 선장 야콥스 이 두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배가 좌초한 이후 부상인 코르넬리스가 모두 누리면서 살게 된 거잖아요. 자신을 왕으로 대접하는 200여 명의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갈 때까지 간 인생이 파탄 났었던 네덜란드에서 누리던 것 이상으로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코르넬리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일단 자기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란을 실행하기도 전에 배가 좌초하면서 현재 이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코르넬리스 자기가 반란을 꾀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즉 반란에 동조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섬에 있다는 거죠. 만약 나중에 선장 야콥스와 대상인 페르사르트가 자바에서 구조선을 타고 온다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상인 코르넬리스 자신이 반란을 꾀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게 될 확률이 매우 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규정에 따라서 코르넬리스는 꼼짝없이 교수형감입니다. 그 문제가 있죠. 한편 코르넬리스는 그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야콥스 선장이 보시면 자기랑 같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트 타고 자바로 가는 길에 야콥스 선장이 대상인을 바다에 빠뜨리고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구조선을 이끌고 자기들을 구하러 온다,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코르넬리스한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스토리죠.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기냐? 네덜란드 구조선이 생존자들을 구하러 올 것이고 코르넬리스는 자기가 구조선을 공격을 해서 뺏어버려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마실 물도 없고 풀도 없는 황량한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래야지 구조선을 뺏든가 타든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섬에 있는 물자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르넬리스가 매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한정된 크기의 케이크가 있는데 이걸 나눠 먹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은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나눠 먹는 사람의 수를 줄여버리면은 내게 돌아오는 몫이 커집니다. 코르넬리스가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코르넬리스는 섬에 있는 사람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섬에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섬의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 운영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코르넬리스는 그저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의장이라고 해도 운영위원회의 사람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코르넬리스는 자기가 배에서 준비하던 반란을 이참에 실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단 시작은 코르넬리스한테 상당히 유리했어요. 왜냐? 바타비아호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같이 모의를 했던 악당 12명이 섬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코르넬리스는 특유의 말주변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6월이 다 가기 전까지 24명의 추종자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6월 셋째 주까지 사람을 모은 다음 코르넬리스는 차근차근 반란을 준비를 해요. 우선 자기 추종자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2개의 천막에 함께 머물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로써 얘네가 다른 생존자들과 격리되어서 모의를 하든지 작당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섬에 있는 모든 무기와 머스킷총을 모아서 중앙 천막에 보관하면서 자신의 관리하에 둡니다. 지금 반란을 준비하는 악당들은 아직 1대6의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코르넬리스는 이 수적 차이를 1대2 정도로 낮추자고 해요. 쉬운 방법은 주변의 다른 산호섬으로 사람들을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코르넬리스는 해안으로 밀려온 판자들을 가지고 작은 뗏목들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요. 이 뗏목들을 타고 반란자들에게 주변의 다른 산호섬들을 탐험하고 오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뒤에 반란자들은 돌아와서 코르넬리스에게 주변 산호섬들에는 이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식수가 있는 섬은 애석하게도 주변에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수많은 새떼와 수백 마리의 바다사자가 사는 작은 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사자가 너무 많아서 이 섬은 물범섬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먹을 것은 많은데 물이 전혀 없는 황량한 섬이었어요. 코르넬리스는 바타비아의 무덤에 있는 200여 명의 사람을 줄여야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범섬에는 식수와 먹을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친 거죠. 물이 전혀 없는 섬이지만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얘가 물이 있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생존자들이 나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범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코르넬리스에게는 아직도 위험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무력을 쓸 수가 있는 건장한 남성들이겠죠. 바타비아호에는 사회 밑바닥에 깡패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인도 회사 병사들이 탑승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 중에서 가장 자기 말 안 듣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거친 애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섬을 재탐험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20명 정도의 병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코르넬리스는 이 사람들을 그 섬으로 보내서 그냥 굶어 죽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이스 섬이라고 불리게 되는 무인도로 얘네들을 보내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20명의 사람들은 섬에 갇혀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탐험을 하러 갔는데 얘네를 데리려고 배가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에게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 얘 덕분에 이 20명의 병사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위버 헤이스라는 병사였는데 얘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머리도 명석했습니다. 얘 덕분에 20명의 사람들은 고립된 상태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헤이스 섬이라는 무인도에서 3주나 버틸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 20명의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섬을 헤이스 섬이라고 제가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무인도들마다 이름들이 헷갈리면은 이야기 진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코르넬리스의 사악한 계획 1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을 4군데의 섬으로 분산 배치를 했었어요. 이 물범섬과 그리고 헤이스 섬 외에도 배반자들의 섬으로도 또 사람들을 잔뜩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4군데의 섬에 분산 배치돼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타비아호의 무덤, 이 섬에 남은 사람들은 130명 내지 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 수가 줄어든 것이죠. 약 48명의 숙련된 선원과 병사 24명의 소년들을 다른 암초로 죄다 내보내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생존자들 대부분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죄다 코르넬리스가 이런저런 핑계대서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잖아요. 그쵸? 다른 섬들에도 물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3개 섬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바타비아호의 무덤에는 90명의 성인 남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코르넬리스에게 저항할 만큼 배가 차고 힘이 넘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악당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코르넬리스는 반란을 준비하려던 사람이에요. 만약 구조선이 와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통치지역으로 얘가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반란 모의 사실이 발각돼서 처형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들을 구하러 온 구조선을 빼앗고 구조팀의 목을 모조리 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 타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조선이 올 때까지 일단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8명이 넘는 성인 남성들을 떠나 보냈는데도 식량 재고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 수를 더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코르넬리스 자기가 구조선을 빼앗거나 반란을 일으킬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상인 코르넬리스의 계획은 참으로 사악하지만 간단해요. 코르넬리스는 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악당 중에 진정한 상악당이 아닌가. 그쵸? 처음에 코르넬리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바타비아호의 무덤, 이 작은 섬에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코르넬리스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얘 명령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단 말이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잖아요. 그쵸? 그러나 아직은 얘 권력을 견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섬의 통치기구인 선상운영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코르넬리스는 이 운영위원회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7월 4일에 마침 좋은 기회가 코르넬리스에게 생겨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라는 병사가 포도주를 훔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얘를 신문을 하니까 자기 혼자 마신 게 아니라 배의 포수랑 같이 마셨다고 자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고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코르넬리스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들에게 일말의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체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일반인들인 상인이나 뭐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운영위원들은 아니 꼭 죽여야 하나 이러면서 꾸물꾸물 거리고 있었어요. 코르넬리스는 이걸 빌미로 운영위원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자꾸 결정도 못 내린다. 너네 그냥 그만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미 무력 수단은 코르넬리스와 자기 부하들이 걔 부하들이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부하들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로써 악당들이 섬에 있는 모든 권력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곧바로 코르넬리스는 아브라함이 술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익사시킬 것을 선고하고요. 그러니까 익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랑 술 나눠 마셨다는 포수는 사형당하기 전에 급하게 헤이스 섬으로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때부터 무자비한 코르넬리스의 이른바 섬 인구 줄이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것은 반란자들이 20명 조금 넘었는데 반해서 섬의 생존자들은 아직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저항을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 섬에는 운영위원회라는 형식적인 통치기구가 있었고 비록 이 기구가 반란자들에게 다 장악이 되었을지언정 말이죠. 여기에서 정부, 사법부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질러진 처형은 합법적인 공권력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코르넬리스는 배대목 2명을 작은 보트를 타고 달아나려 했다는 혐의로 더 처형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 수는 많이 줄여야 했고 악당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으로 코르넬리스는 추가로 생존자들을 작은 섬들로 이주하게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앞에서 다른 섬들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증원대를 파견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배 타고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노를 젓고 있던 코르넬리스의 부하들이 사람들을 습격해서 죽이고 바다에 빠뜨리고 자기들만 다시 배 타고 돌아온다는 내용의 계획입니다. 총 2번의 시도로 악당들은 5명의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들이 무사히 다른 섬에 증원대로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코르넬리스가 권력을 잡고 단 일주일 만인 7월 첫째 주에 악당들에게 5명이 직접 살해당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3명의 사람이 처형당합니다. 여기에다가 거의 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섬으로 보내버렸기에 코르넬리스는 마음이 상당히 편했어요. 이랬던 코르넬리스에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자, 무슨 일이냐? 앞서 얘기한 헤이스와 같이 간 같이 이제 헤이스 섬, 무인도로 간 동인도 회사 병사들 있죠? 지금쯤 얘네들은 물이 없어서 죄다 갈증으로 죽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했어야 합니다. 코르넬리스도 그러라고 얘네들을 섬에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7월 9일에 얘네들이 기적적으로 그 섬에서 물웅덩이를 발견합니다.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섬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헤이스 일행은 아직 자기들이 코르넬리스한테 속은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을 찾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봉화를 피워서 알려옵니다. 이 사실은 섬에 있는 바타비아의 무덤, 이 섬에 있는 악당들과 코르넬리스에게 2가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우선 헤이스와 병사들이 있는 섬이 알고 보니 물을 구할 수 있는 행복한 축복받은 섬이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악당들과 대부분 생존자들이 같이 있는 바타비아의 무덤, 이 조그만한 섬에는 가끔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서 식수를 해결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섬에는. 그래서 끔찍한 곳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불리해진 거죠. 그리고 다른 안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봉화를 다 봤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을 찾는다는 그 명목상의 탐사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헤이스 일행을 데려와야 됩니다. 다시 섬으로. 얘네들 다 죽으라고 내버려 둔 건데 이놈들이 죽지도 않았고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바타비아의 무덤에 있는 생존자들은 저 사람들 다시 데려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코르넬리스와 반란자들은 헤이스와 병사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섬에 있던 생존자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냐? 배반자들의 섬으로 보냈던 14명의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역시 헤이스 섬에서 물을 찾았다고 피워올린 봉화를 본 것이죠. 얘네들은 배반자들의 섬에 간 뒤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물 찾았다는 봉화를 보고서는 기뻐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다들 뗏목 타고서는 헤이스와 병사들이 머물고 있던 헤이스 섬으로 건너간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코르넬리스가 아닙니다.
만약 이 14명의 사람들이 헤이스한테 합류하면 지금 자기 반대파 사람의 수가 34명으로 불어나잖아요. 이제는 물도 있는 섬에서 얘네들이 세력을 얼마나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반란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가지고 만장일치로 뗏목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해요. 얘네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곧바로 바다로 나가서 뗏목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생존자들은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에서 기습을 받게 된 거죠. 이로써 배에 타고 있던 서너 명의 어린이와 3명의 여성을 포함한 14명이 모두 반란자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타비아의 무덤에 있던 생존자 120명이 뻔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잔악무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3주 이상 코르넬리스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악당 무리들에 비해서 4대1 정도로 수적 우세를 점하고는 있었지만 이들을 저지할 힘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일단 코르넬리스가 섬의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었고 얘 부하들만 창고 안에 무기와 단도, 도끼 등에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자 코르넬리스 일당 이때부터 무한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릅니다. 코르넬리스의 신임을 받던 악당들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다른 생존자들보다 배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바다사자와 물새 대신에 저장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아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권한도 누렸고요. 옷도 잘 입었고 천막도 더 큰 것을 할당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생존자들은 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정해진 구역 밖으로 나오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고요. 사실 반란을 모의해서 코르넬리스에게 붙은 이 악당들은 네덜란드에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회 밑바닥에 갈 때까지 간 정말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궁지에 몰려서 할 수 없이 배에 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배가 난파된 뒤로 명목상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는 보복당할 염려도 없고 무엇보다 체포당할 리도 없습니다. 이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며칠 만에 12명의 사람이 코르넬리스 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나 받아주질 않았어요. 악당들 편에 가담하려면 시험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 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인행위를 저질러야만 우리 팀에 넣어준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죽이는 용감함을 보여줘야만 악당들에게 가담을 할 수가 있었고 먹을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인해서 살인이 무분별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 중무장하고 섬을 활보하는 이 깡패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살해를 하곤 했다고 해요. 코르넬리스는 아직도 사람들 수를 많이 줄여야만 했기에 이 살인들을 묵인하고 오히려 더 하라고 자기가 부추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존자들 중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이들의 희생양이 됩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만에 괴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 중 15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바타비아의 무덤에서는 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코르넬리스는 이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심야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문제는 악당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아파서 쓰러지거나 비타민 부족으로 괴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전부 생존자들 뿐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계획적인 살인 혹은 우발적인 살인이 어느 정도로 극에 달했느냐. 7월 14일까지 성인 남녀와 어린이를 합쳐서 근 50명이 얘네한테 살해당합니다. 이들 중 3분의 1은 몸이 아파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으로 바타비아의 무덤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는 90여 명까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적극적인 반란들이거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코르넬리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패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섬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를 때 말고는 이 작은 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유일한 낙이 무엇이었느냐? 코르넬리스에게는 바타비아호에서 떠내려온 오늘날 한화로 55억 원에 해당하는 보석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 보면서 동전 가지고 놀면서 나중에 섬에서 나가면은 이 돈으로 뭐 할지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노는 거죠. 이게 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란자들이 이렇게 즐겁게 빈둥거리는 동안 생존자들 대부분은 공포에 떨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술 취하고 무기를 들고 섬을 활보하는 이 깡패들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섬의 크기가 겨우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조금 컸기에 바다로 달아날 수도 없고 어디에도 이들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한까지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코르넬리스 본인의 권력이 안정이 되었지요. 또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서 바타비아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상당히 부강한 섬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도 자기 나라가 부유해지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배자들은 무엇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옆 나라 공격하잖아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바타비아의 무덤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던 코르넬리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7월 중순에 코르넬리스는 옆에 있던 섬인 물범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물범섬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던 약 40여 명의 생존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람들은 코르넬리스가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라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거기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코르넬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적이기는 무슨 이러면서 물범섬을 공격을 해서 이 불행한 사람들을 끝장을 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물범섬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모두 가족 단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이스 섬으로 간 사람들은 병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병사들을 그곳으로 보낸 건데 반면 물범섬은 그냥 가족들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간 것이죠. 그곳으로. 그러니까 이 섬에서 성인 남성은 겨우 10명 뿐이고 나머지는 소년이거나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체적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물범섬을 탈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뗏목을 만들고 7월 15일쯤 뗏목을 완성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때 코르넬리스의 부하 7명이 물범섬에 뗏목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르넬리스가 자기 휘하에 있는 최고 악당들만 선발해서 이곳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보낸 겁니다. 코르넬리스는 이들에게 남자뿐 아니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되 당분간 여자들은 살려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철저히 따라서 해안에 상륙한 악당들은 무자비하게 생존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나중에 증언에 보면은 얀 핸드릭스라는 사람 한 명만 해도 이 악당이 선실사원 5명과 남자 2명을 칼로 찔러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날 상륙한 악당들 대부분이 이 정도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참한 학살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무장도 돼 있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런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다행히 물범섬에서 8명의 사람이 급하게 뗏목을 타고 악당들을 피해서 헤이스 섬으로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선실사원은 숲을 속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급하게 달아날 수 있었던 몇 사람들도 살인자들을 따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차 공격으로 인해서 성인 남자 4명과 소년 6명이 죽고 또한 6명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자신들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6명 모두 악당들을 물속에 던져서 그대로 익사시키고요.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4명도 이 섬에 있었는데 이들은 일단은 살려둡니다. 코르넬리스는 살아남은 여성 4명과 소년 15명을 살인하기 위해서 곧바로 두 번째 공격 부대를 물범섬에 파견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물범섬에서는 헤이스 섬으로 달아난 8명과 목숨을 구걸해서 악당들 편에 가담한 2명을 제외한 35명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잔혹함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1629년 7월 후반부에 코르넬리스가 이렇게 다른 섬의 생존자들을 공격한 행위는 그 전에 생존을 위해 저지른 살인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의 독재자들이나 유럽의 왕들이 자국의 혼란이 안정되고 자신의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적국을 공격하건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정복 전쟁을 펼치는 독재자의 그런 욕구와 비슷한 게 보여요. 정말로. 살인을 위한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 섬 밖에 있어서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바타비아의 무덤, 이 섬에서도 살인 행위는 계속되어서 7월 20일이 되면은 바타비아의 무덤에 남아있는 생존자의 수가 60명까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 이제 물자도 어느 정도 충분해졌습니다. 남아있는 식량만으로 아끼고 절약하면은 다들 굶주리고 힘들긴 해도 구조선이 올 때까지는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코르넬리스는 살인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7월 말에는 바타비아호에 탑승한 목사인 바스티안스의 가족이 모두 살해를 당하는데 목사 본인과 딸 한 명만 목숨을 건지고 총 6명이 목숨을 잃고 그 이후로 또 살인자들의 충동적인 살인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숱한 사람이 죽었지만 정작 부상인 코르넬리스 본인은 단 한 번도 살인을 직접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는 명령만 하고 사악한 계획만을 짜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직접 유대인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듯이 코르넬리스 역시 명령만으로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뻔뻔하게도 나중에 얘가 재판에 회부됐을 때조차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호를 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한편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난 대상인 페르스라트와 선장 야콥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네들의 목적지는 바타비아, 오늘날의 자바였습니다. 바타비아호가 이름을 이 도시 이름에서 따온 거였어요. 이곳에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지역에 가서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약 50명의 사람들이 얘네랑 같이 배를 타고 이곳까지 가게 됩니다. 굉장한 사실은 얘네가 무려 1450km를 작은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아무런 필수품도 거의 없이 최소한의 식수만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문제는 배에 타고 있던 이 보트에 타고 있던 선장 야콥스가 전전긍긍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 얘는 부상인 코르넬리스랑 선상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배가 바타비아호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결국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자신이 반란 모의에 가담한 사실이 새나갈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작은 보트 안에서 한바탕 반란을 일으켜서 대상인 페르스라트를 죽이고 보트를 장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50명이 타 있는데 자기 편인 반란 가담자는 6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장 야콥스는 일단은 살고 보자면서 보트를 조종하고 뭐 필수품을 아껴 쓰는 이런 데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이거죠. 불안하긴 하지만요. 항해를 시작하고 거의 한 달이 다 된 7월 7일에 그들은 간신히 자바에 도착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기적이죠. 당시 자바에 있던 네덜란드 거점인 바타비아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당시 여기에는 유럽인이 약 1200명 정도 머물고 있었어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중국인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아시아 노예였습니다. 유럽인의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럽인은 또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고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간신히 살아가지고 바타비아 호의 생존자 일부가 도착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영, 이게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얘네가 도착하고 7월 9일에 곧바로 인디즈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즉각 대상인 페르스라트가 소환이 되어서 배를 잃게 된 연유를 신문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물을 실은 배가 자초된 거잖아요. 아직도 지금 2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생사 여부도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대상인 페르스라트는 최대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변호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물품과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까지 페르스라트는 일단은 봐주기로 해요. 사르담호가 파견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트선인데 대상인 페르스라트가 이 배를 타고 가서 동인도 회사 재산을 되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거죠. 잃어버린 회사 재산을 찾아오라 이겁니다. 만일 보물을 찾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대상인의 그 상인으로서의 인생도 끝장이고 곧바로 해고당하겠죠. 페르스라트는 보물을 인양하기 위한 잠수부 6명과 최소한의 선원만 데리고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자, 한편 야콥스 선장과 갑판장 에버츠 이 두 명은 반란을 모의하고 있었는데 이 두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두 명은 선상 반란을 일으키려 했었고 또 갑판장 에버츠는 배에 타고 있던 젊은 미녀였던 크레이서를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번 편에 봤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대상인 페르스라트가 매우 싫어했고 제거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에 있을 때는 눈치 보느라 그렇게 못했지만 대상인은 자바에 도착하자마자 이 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7월 13일에 선장과 야콥스 둘 다 선장과 또 에버츠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판사는 갑판장 에버츠에게 갖은 고문을 가하도록 명령했고 곧 고문에 못 이겨서 갑판장은
자신이 크레이서를 모욕했던 행위에 참여했음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요. 한편 선장 야콥스는 자신의 선박을 좌초하게 만들고 배 위에서 갖은 악행과 공공연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에 체포당하고 자바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명의 운명은 저희가 보았습니다. 한편 대상인 펠스라트, 얘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생존자들을 구하러 이제 구조선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펠스라트는 작은 규모의 배인 야트선에 타고 7월 15일에 출항합니다. 문제는 바타비아호의 좌초 지점을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요. 그래서 헤이스와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헤이스 섬을 발견하게 된 시점이 9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펠스라트는 상당히 큰 걱정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자가 아무도 없으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펠스라트는 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적적으로 고맙게도 누군가 살아남아 줬던 거죠. 대상인 펠스라트가 구조대를 이끌고 도착한 때로부터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존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보겠습니다. 코르넬리스의 일당이 어느 정도로 흉악했고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사라진 바타비아의 무덤,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보죠. 코르넬리스는 자신의 어떤 명령이든 모두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부하들에게 작성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36명의 사람이 이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코르넬리스의 부하가 됩니다. 이들 무리에는 20명을 살해한 얀 앤드릭스나 12명을 살해한 레너트 바노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죽인 사람들의 수를 보면은 얼마나 흉악한 무리들인지 알 수가 있죠. 또 섬에는 일종의 계급도 생겨납니다. 악당들은 바타비아호에서 상당히 고급진 옷들을 건져내는데 이놈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 옷들을 입고 섬을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형형색색의 고급진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해요. 자기 몸에 어울리지도 않는 막 비단으로 만들어진 컬러풀한 빨간색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는 살인자들의 모습.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마셨으며 무엇보다 무장을 하고 다니면서 마음만 내키면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섬에는 여성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출항할 당시 바타비아호에는 20명 정도의 여성이 승선해 있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그때 가면은 이미 죽임을 당하고 바타비아의 무덤에 7명의 여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악당들에게 언제나 희롱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끔찍한 생활을 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가장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크레이서는 코르넬리스 본인이 협박을 해서 같이 데리고 섬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살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물조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정말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물고기와 새도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인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코르넬리스와 그의 부하들은 살인을 위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예컨대 8월 6일에 있었던 일을 보죠. 코르넬리스는 그날 배대목 한 명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허리라도 부러진 것처럼 일하는 저 게을러 터진 개자식 스토플스의 심장을 찔러버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던 배대목은 그 자리에서 2번이나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라고 찔러 죽이고 이런 식의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8월 초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자들과 몇몇 여성, 또 반란자들에게는 없는 정말 귀중한 기술을 가진 숙련공 몇 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섬에. 이렇게 되니까 힘없는 여성들, 그리고 또 반란자들 내에서 마지못해 가담해 있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살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코르넬리스와 그의 악당들인데 얘네한테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얘네한테 아직 적대하는 세력이 한 개 남아있던 거죠. 바로 헤이스 섬에 있던 병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사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힘도 세고 무력을 쓸 줄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죽으라고 그 섬에다 보내놨더니 그 섬에는 사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헤이스라는 뛰어난 리더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일단 섬에서 장기간 버텨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헤이스 섬에는 물범섬의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바타비아의 무덤에서 달아난 생존자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왔단 말이에요. 덕분에 헤이스 섬에 있는 병사들은
코르넬리스와 반란을 일으킨 악당들의 실체와 그들의 음모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가지고 온 보트 두 척도 있어서 섬에 고립된 상태도 아니고요.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병사들, 헤이스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무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르넬리스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보트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구조선이 왔을 때 얘네가 보트 타고 구조선에 접촉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구조대에게 코르넬리스의 악행이 모두 알려지게 되고 반란자들은 곧바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르넬리스에게는 이 위협을 미리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일단 헤이스 섬에 살고 있는 병사들과 생존자들은 훨씬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은 두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거리도 3.2km 정도 되고 가로도 2.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타비아의 무덤보다 훨씬 더 큰 섬이죠. 그리고 해발 15m로 솟은 언덕까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웃에 있는 섬도 하나 있잖아요. 두 개 섬이니까 그 섬 길이도 4.8km나 돼서 굉장히 큽니다. 이 큰 섬에다가 헤이스와 병사들은 기지를 건설하고 이 섬을 위버 헤이스 섬, 헤이스 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섬이 갯벌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무엇보다 물이 있었고 풍부한 어장에 갯벌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섬에 토종 육상동물이 있었습니다. 이 산호섬 토착 캥거루의 일종이었던 동물이 있었고 이 동물을 병사들이 포획을 해서 식량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비둘기처럼 생긴 새들을 하루에 500마리씩 잡을 수 있었고 새들은 계란만한 크기의 알들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1인당 2마리 내지 6마리 또는 그 이상의 캥거루를 사냥하고 대구만한 물고기를 40마리씩 낚을 수 있는 낚시터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곳을 발견하고 헤이스와 병사들은 봉화를 올려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았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무슨 일인지 싶었겠죠. 그러므로 코르넬리스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무인도에 이 사람들을 버려둬서 얘네가 다 죽었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물범섬의 학살을 피해서 탈출한 8명, 바타비아의 무덤에서 도망쳐 나온 20명이 이 섬으로 건너온 것이죠. 얘네들이 이야기해준 내용을 토대로 헤이스는 코르넬리스와 악당들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특히나 물범섬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내용이 섬뜩하죠. 조만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헤이스 섬도 코르넬리스와 반란자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섬의 대장인 헤이스는 조직을 만들고 임시적인 방어책을 강구하고 어떻게든 무기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일단 7월 중순경 이 섬에는 46명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인구는 충분해요. 반란자들에 비해서 밀리지는 않습니다. 병사들은 난파선에서 해안으로 밀려온 40cm 길이의 못을 널빤지에 박아서 창으로 만듭니다. 칼과 총은 없었지만 섬에 굴러다니는 주먹만한 산호덩어리를 투척무기로서 던져서 반란자들의 머리를 맞추기로 해요. 아무래도 병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전투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 있던 생존자들을 이렇게까지 결집을 해서 통솔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 헤이스라는 하급병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유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섬에는 바타비아호에 타고 있을 당시 헤이스보다 높은 직급에 있던 동인도 회사의 사무보조나 견습사관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모두 헤이스를 믿고 따랐습니다. 상당한 신분제 사회인 네덜란드 출신의 이 생존자들이 이렇게까지 하급 병사를 믿고 따른 것을 보면은 리더십이 굉장히 헤이스가 뛰어났나 봅니다. 중요한 건 이 위버 헤이스가 유능한 병사이자 지휘관 역할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코르넬리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코르넬리스는 군사 경험이 전무했고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 잘하고 설득은 또 선동은 잘할지언정 군사적인 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7월 마지막 주에 코르넬리스는 구조선이 오기 전에 헤이스 섬의 생존자들을 제거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헤이스와 병사들이 2주 동안이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악당들보다도 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처음에 코르넬리스는 이들에게 외교적 수단으로 사절을 한 명 보냅니다. 그러나 헤이스와 병사들은 사절로 간 프랑스 출신 견습사관을 포박해서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코르넬리스는 이놈들 봐라? 이러면서 분노해서 7월 마지막 주에 20여 명의 인원을 동원을 해서 헤이스 섬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섬의 방어구는 준비가 잘 돼 있었고 반란자들은 우물쭈물 하다가 공격을 못하고 그냥 바타비아의 무덤으로 돌아와 버려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이 반란자들이 절대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기 들고 있는 동네에서 힘 좀 쓰는 깡패들이에요. 불안당들인데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서슴없지 했지만
막상 상대도 무기를 들고 자신들과 대치를 하게 되니까 쫄아가지고 공격을 못하고 겁먹고 그냥 돌아와 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소인배들 아닙니까? 약자 앞에선 한없이 강한데 강자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이들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며칠 뒤인 8월 5일에는 이번에는 30명이 넘는 반란자 전원이 배를 타고 헤이스 섬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헤이스 섬의 방어군은 상대가 상륙하지 못하게 물샐 틈 없이 방어를 잘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반란자들은 우물쭈물 하다가 공격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후 한 달 동안이나 코르넬리스는 헤이스 섬을 공격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자들이 무서워서 공격을 먼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은 코르넬리스와 반란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구조선이 도착하면 이제 다 끝이잖아요. 만천하의 코르넬리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란자들도 끝장입니다. 그 전에 헤이스 섬을 장악하고 생존자들을 모두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타비아의 무덤에 있던 식량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고 비가 안 내려서 물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르넬리스의 부하들도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느니 먹을 것이 풍부한 헤이스 섬을 공격해서 우리가 빼앗아 버리자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코르넬리스도 마침내 세 번째로 헤이스 섬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얘는 선천적으로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고 간교 부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작전을 세우느냐? 겉으로 평화를 제안하면서 헤이스 섬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때를 봐서 비습을 하고 뒤통수를 쳐서 기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이스 섬으로 선물을 들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우선 헤이스 섬에 있는 사람들은 3달째 한 번도 새 옷이나 담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도 죄다 너덜너덜해요. 반면 코르넬리스한테는 얘네한테 식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이 상대에게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필요한 물건들을 맞바꾸자고 제의를 하자는 것이죠. 한편 코르넬리스는 자신이 헤이스와 평화협정을 하는 동안 자기 부하들에게 몰래 이쪽 편으로 반란자들에게 가담할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설득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교섭이 9월 2일에 이루어지게 되어요. 코르넬리스는 자신이 가장 믿는 5명의 경호원과 걔네들과 함께 헤이스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30명에 가까운 사람을 살해한 경력이 있는 흉악한 자들이죠. 얘네들은 약속한 모직물과 포도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사람들이 옷을 구경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코르넬리스는 헤이스와 직접 만나서 담화를 나눕니다.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코르넬리스는 자신들의 살인 행위들은 모두 식수 부족으로 인해서 배신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가 방어군의 대장인 헤이스를 붙잡아둔 동안에 코르넬리스의 부하들이 방어군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자기들 편에 가담하라고 설득을 하고 다닙니다.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냐? 뇌물을 준다고 한 거, 뇌물을 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1인당 하나로 한 5억 원 정도 준다 이런 식으로 꼬시고 다닙니다. 문제는 방어군이 이런 시도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르넬리스가 상당히 간교에 능하다, 분명히 배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병사들은 코르넬리스의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어서 모두를 포박해버립니다. 코르넬리스 본인도 갑자기 붙잡혀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코르넬리스의 경호원인 악당 5명이 모두 처형됩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몇 명만 급하게 다시 달아나는데 성공하고요. 그러니까 바타비아의 무덤에서 3달 가까이 왕으로 군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코르넬리스는 갑자기 모든 권력을 잃고 포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세력 균형이 반란자들에게서 방어군에게 급격하게 기울게 돼요. 그러니까 반란자들 중에서 가장 흉악하고 싸움을 잘하는 5명이 5분도 안 돼서 모두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리더인 코르넬리스까지 방어군에게 잡히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헤이스와 방어군을 구성하던 생존자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원하던 옷과 포도주까지 모두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자, 한편 바타비아의 무덤에 있던 살아남은 32명의 반란자들은 로스라는 이름의 24살 직업군인을 새로운 리더로 선출합니다. 로스는 권력을 잡고 곧바로 헤이스 섬에 다시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헤이스 섬에 대한 4번째 공격이 9월 17일에 시작이 됩니다. 일단 반란자들 중에서 군사적 경험을 가졌고 힘이 센 건장한 남성이 8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소년들이었습니다. 반면 헤이스 섬의 방어군은 싸울 수 있는 인원이 대략 40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절반이 병사고 나머지 절반은 건장한 선원입니다. 그래서 전력차가 상당한 때였죠. 자, 직업군인 출신인
로스는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스킷 소총을 써요. 그리고 반란자들은 난파선에서 두문의 대포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대포를 이때 잘만 다루면은 1분에 한 발씩 발사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반란자들이 헤이스 섬을 향해서 대포를 쏘고 총을 쏘면서 장거리 공격을 해댄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이 전투에서 11시쯤 되면은 방어군 4명이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엔 방어군이 밀릴 수밖에 없죠. 무기의 성능 면에선 반란자들이 훨씬 뛰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반란자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로 그 순간, 대포가 불을 뿜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순간에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대상인 펠사르트가 탄 구조선이 나타납니다. 구조선이 나타나기 전에 헤이스와 그 섬에 있는 방어군을 모두 죽이고 구조선을 뺏으려는 것이 반란자들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아직 방어군과 한창 싸우고 있는 중에 구조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반란자들은 공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왔던 바타비아의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방어군이 위기에 몰릴 때 나타난 이 구조선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헤이스는 곧바로 보트를 타고 구조선으로 향합니다. 구조선에서 대상인 펠사르트를 만나서 코르넬리스와 반란자 일당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한편 바타비아의 무덤에선 반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리더인 로스는 구조선을 공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포기하자고 하지만 대다수 반란자들은 구조선을 지금 당장 공격해서 뺏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중무장한 한 무리의 악당들은 보트에 올라타서 곧바로 구조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이제 시간의 경주죠. 누가 펠사르트의 구조선에 먼저 도착하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대상인 펠사르트는 코르넬리스가 배신했다는 것과 생존자들 사이에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다는 것 등 아무 사실도 모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반란자들이 먼저 도착한다면은 야트선에 타고 있는 26명의 승조원과 대상인은 모두 살해당하고 배를 빼앗기겠죠. 그렇게 되면 반란자들의 최종 승리입니다. 왜냐? 이 무인도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배를 얻게 된 셈이잖아요. 그러나 기적적으로도 펠사르트의 배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반란자들이 아니라 방어군의 리더인 헤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펠사르트는 이 일을 나중에 어떻게 회고하고 있느냐? 노를 저어 북쪽 지점을 돌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위버 헤이스가 무트로 뛰어오르더니 나에게 달려오며 고함을 질렀다. 환영합니다. 허나 빨리 배에 오르십시오. 난파선 근처 섬에 있는 악당들이 야트선을 빼앗으려고 두 척의 슬루프선에 나눠 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 펠사르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헤이스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하고서는 곧장 부상인 코르넬리스를 포박해서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펠사르트가 명령을 해요. 한편 야트선의 승조원들에게는 경계태세를 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곧 이어서 악당들이 타고 있는 보트가 구조선에 접근을 해와요. 모두 11명 정도 되었고 모두 중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본 펠사르트는 아, 이놈들이 반란을 이렇게 흉악한 무리구나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외쳐요. 너희들은 왜 무장한 채로 승선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란자들은 일단 배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펠사르트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조선에 승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반란자들은 마지못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자마자 얘네들은 즉각 포박되고 꽁꽁 묶여갖고 감금되고 말아요. 바로 그날 오후 대상인 펠사르트는 조사에 착수하고 군도에서 생존자들끼리 벌어진 끔찍한 일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반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놈들이 지금까지 무려 120여 명의 남녀노소를 살해했고 거기에 온갖 가지 잔인한 방법이 동원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날 오후 늦게 악당들의 수괴인 코르넬리스가 구조선으로 끌려 나옵니다. 대상인 펠사르트는 어이없이 이 어이없는 짓을, 이 잔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자신의 후배를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았죠. 왜냐? 바타비아의 무덤, 이 섬에 6명의 악당들이 남아있었거든요. 따라서 다음날 펠사르트는 헤이스의 방어군 10명을 무장시켜서 악당들을 잡으러 보냅니다. 무장하고 있는 병사들을 보자마자 반란자들은 깜짝 놀라서 곧바로 항복해버리고 남은 무리들까지 모조리 잡히게 됩니다. 일망타진한 것이죠. 이곳에서 펠사르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포착해요. 일단 은화가 들어있는 상자들도 찾아내고 보물들도 온전하게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반란자들과 코르넬리스가 가지고 놀던 그 보물들을 얘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바타비아의 무덤에서 반란자들이 코르넬리스에게 충성 서약을 한 서약서도 발견을 해요.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이겠죠. 일단 여기 이름이 써있는 놈들은 다 한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여성들과 몇몇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모두 구출해냅니다. 그에 이어서 페르스라트는 난파선도 수색을 해보고요. 어떻게든 건질 것은 건져야겠죠. 자, 그 직후 무슨 일이 있느냐? 죄수들의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페르스라트는 반란자들에 대한 재판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재판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반란자들에게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해줄 목격자를 부를 권리도 없었고요. 문제는 대상인 페르스라트가 믿을 만한 증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놈들이 하나같이 다 다른 말하고 이놈 하는 말 저놈 하는 말이 다 다른 겁니다. 또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페르스라트는 이 흉악한 무리에게 고문을 가하고 원하는 증언을 모두 얻어냅니다. 주로 물고문을 가했다고 해요. 결국 고문을 못 견디고 죄인들의 입에서 모든 범행 사실이 실토됩니다. 9월 28일 악당들의 총사령관인 부상인 코르넬리스 역시 고문을 못 이기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실토를 하고 이날 양손을 자르고 교수형에 처한다는 형벌이 코르넬리스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에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라고 해요. 그 후에 7명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바에 갈 때까지는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악당들을 물리치고 48명의 생존자를 지킨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헤이스는 하급 병사에서 모든 병사를 통솔하는 높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상당히 빠른 초고속 승진이죠. 이렇게 해서 반란자들의 처분까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코르넬리스를 포함해서 대부분 반란자들도 나중이든 일단 그 사형 확정이 나서 무인도에서 교수형을 당하든 또는 자바에 돌아와서 교수형을 당했든 나중에나 빠르거나 대부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타비아호에 처음 탑승해서 출항했던 33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216명의 남성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코르넬리스만 해도 무려 115명의 성인 남녀 그리고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잘 보시면 얘네들은 처음에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의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한정된 식량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 누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떠나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 가면은 식량이 남을 만큼 확보가 되고 모두가 풍족해졌음에도 살인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탐욕에 의해서 주변 섬의 생존자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이어졌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끔찍하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의의를 또 한번 보죠. 바타비아호의 역사적 의의. 자, 사망자 수로만 보자면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는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비율로만 보면은 바타비아호가 타이타닉호를 능가해요. 그만큼이나 상당히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가 좌초했을 때 그 해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 이후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바타비아호는 기록에 남은 가장 역사가 일천한 오스트레일리아 백인의 역사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백인의 역사로 첫 페이지가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피로 얼룩진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오늘 바타비아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렇게 바타비아호의 죽음의 항해 이야기 마쳐보겠습니다. 제가 5년 전 팟캐스트로 시작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당시 녹음할 때도 생각나고 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대항해 시대라는 주제에 상당히 꽂혀서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에서도 대항해 시대 관련된 새로운 에피소드 좀 더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